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기정입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시간 이어서 부동산 시장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살짝 지체된 것 같아서 원래 정해진 4시 20분 정도 시간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어쨌든 가장 현안이 되는 이슈는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정부 정책 규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7.10 대책, 보완 대책까지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나왔던 부동산 정책 규제 히스토리도 간단히 좀 살펴보고 이 일관성 있게 다주택 규제나 수요 억제 위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정부 규제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도 간단히 최근 규제 대책까지 포함해서 간단히 좀 짚어보고 그렇다면 이런 규제 하에서 이후에 부동산 특히 이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 가격이 과연 이제 하락하거나 수요자들이 투자를 좀 이제 멈출 것이냐 뭐 이런 관점에서 시장 부동산 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 규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17년에 이번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주요한 부동산 정책들은 대부분 가격 하락 안정을 위한 수요 억제책 위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첫 해에 이제 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이 뭐 점차 강도가 세지고 있긴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8월 대책에서 발표가 되고 대출 억제책 같은 것들이 연말 계속해서 나오면서 첫 해에 이미 다주택 투자를 위한 1금융권 대출을 LTV DTI 관리뿐만 아니라 DSR 제도까지 출범시키면서 억제를 하고 세금을 중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집을 여러 채 갖지 말라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시장이 멈추지 않으니까 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의 가격 상승을 촉발했던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강도도 높이고 연말에 가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적인 2차 강화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대책이 국회 입법과정 통과를 못하면서 올해 적용은 무산이 됐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세율로 얼마 전 7.10 대책에서 발표가 돼서 사실상 종부세는 종전보다 뭐 세율로만 간단히 따져도 2배 가까이씩 세율로는 최고 2배까지도 높아지는 구간들이 있으니까요. 최대 이제 2배까지 세율로 오르면서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일단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연초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11.16 대책이 이제 입법 과정만 통과하면 종부세 등 부담이 늘어난다는 예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초 상반기에 다소 진정세가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금리 유동성 영향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 억제가 되지는 못했고 풍선 효과라고 해서 기타 비규제 지역과 비규제 상품 또 개발 지역으로 자금과 수요가 계속 흐르면서 부동산 자산 시장에 상당한 과열, 버블 진단을 현재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버블로 상당히 의심되는 과열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정부 정책 규제는 상당히 지금 일관성 있게 계속 같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보유하고 그걸로 불로소득을 취하려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좀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법적인 것까지로 인지를 하고 다주택을 구매하거나 보유하거나 그걸로 소득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책, 대출 규제, 그다음에 세금 중과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7.10 대책이 발표되면서 입법 과정에 야당 쪽의 반대나 아니면 이 과세 증가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과세자들의 저항 같은 것들이 예상되긴 하지만 지금 현 국회 상황을 예상해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7.10 대책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중과 제도들이 법을 통과해서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구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때도 그랬던 것처럼 종부세를 만들고 상당한 세율로 과세를 했다가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또 침체되면서 그 다음 정부에서는 세율을 완전히 낮추거나 아예 없애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변화도 후에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대책 내용 그리고 이번 정부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돼서 시행되는 걸로 보고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 대책은 이번 7.10 대책에서 후속 규제 지역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불안 양상이나 수요 집중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계속해서 규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기본적으로는 핀셋형 규제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정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핀셋형 규제라는 말을 쓰기도 살짝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격 불안이나 수요의 이런 구매 양상 같은 것들이 집중되는 지역 위주로만 규제 지역을 설정해서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규제 지정된 지역들은 전국에서 조정지역에서 9곳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48곳까지 지정이 돼서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과 수요가 굉장히 집결 상황을 보이고 있는 서울 그리고 경인 지역, 수도권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경지역의 규제 지역이 대부분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월 대책의 지정까지 포함해서 6월 19일 이후 발효되고 있는 지역까지 해서 경기 동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울, 경기, 인천 대다수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중에 상당수가 투기과열 지역으로까지 지정이 돼서 대출 규제나 청약자금 요건 규제나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다 받고 있고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까지 더불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지난 6월에 이제 확대된 대전까지를 포함해서 대구 수성구, 그다음에 세종시, 그리고 대구의 대부분 지역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7.10 대책까지 해서 주요 규제가 다주택자 중심으로 그리고 분양권 투자나 전세보증대출 같은 갭 투자, 지방 쪽에서 많이 하셨던 그런 우회적인 구매 방식이나 투자 방식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들이 6월 대책 그리고 7.10 대책 후속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대출 사용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고요. 유주택자나 아니면 고가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대출을 포함한 갭투자 이런 것들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이 7월 10일부터 완벽하게 다 갭투자 전세보증이나 전세대출까지 시행이 들어가면서 다 막혀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분양권 투자나 이런 것들도 이제 원천적으로 조만간 이제 차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7.10 대책에서 발표됐던 것까지 포함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과세가 굉장히 강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종부세율이 다주택자 대상으로 봤을 때 최고 6%까지 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행되지 못한 12, 16을 제외하고 현행 세율의 구간별로 비교를 해보시면 대부분 최고 2배까지 세율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해봐도 실제 이 종부세법이 통과돼서 적용에 들어가는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자 보유자 기준으로 과세되게 되는 내년 12월에 납세하시는 종부세부터 해서 올해 내시는 세금의 구간별로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배 이상씩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시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년 공정한 시장가액 비율도 5%씩 올려서 100%까지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시가격도 아직 매년 인상 계획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 보유세 부담은 배 이상 일단 내년에 부가금부터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공시가격 인상이나 시장가액 인정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보도에서 보셨을 텐데요. 대체로 올해 내시는 세금의 그냥 2배 이상은 내년부터 더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금으로 어디선가 뭐 소득이든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든 비용으로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많이 시행해 왔을 텐데요. 주택자산 보유 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주택 채수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좀 주택수를 줄이는 전략 그리고 팔지 못한다면 개인별로 분산을 해서 누진과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고요. 사실 종부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많이 높아지기는 해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30억 이상 뭐 이렇게 소유한 서울 다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좀 비싼 주택을 갖게 된 젊은 연령층 뭐 이런 분들의 세부담은 급격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처분도 어쩔 수 없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단기간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시장 변동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팔 때 내는 세금도 이제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3주택 주택 채수 한 채 이상이 두 채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10%, 20%포인트씩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고 과표 구간 41%에 해당하시는 3주택자면 지금도 이미 62% 양도세율 적용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10%포인트씩 더 높여서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까지 가산을 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5억 이상 정도 양도 차익이 과표 구간에서 최종 뭐 이런저런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거 다 하신다고 해요. 물론 이제 지금 다주택자분들 정책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다 적용해서 과표 구간 5억 넘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고 72%까지 양도세를 물고 처분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가 됐고 적용은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부가 기준일 6월 이후로 시행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사실상 한 1년 남짓 더 오를 테니 그 전에 팔아라라는 이제 주문을 정부가 낸 셈이고요. 사실 72%면 거의 상당 부분을 양도세로 다시 팔자마자 차익이 났어도 이제 토해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상황이 오면 팔지 못하고 이제 시장이 동결된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의도하는 거는 어쨌든 이런 더 세금 부담이 늘어나서 소득 양도 차익을 손해 보기 전에 유예기간 1년 내에 팔아라라는 시그널인데 사실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을 본 수도권의 아파트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고 세율 구간에 가깝게 세금이 나오시다 보니 지금 세율도 62%라 그 정도를 내고 파는 것도 사실상 의사결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은 어쨌든 세금 부담, 보유세 부담 굉장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양도세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있어서 아직은 관망을 하는 분위기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있다 보니까 다급하게 매도하는 이런 상황들은 역시나 벌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시장 현황은 매도 물건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규제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 고가 지역의 매수자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팔지도 않고 살 분들 움직임도 거의 없는 지금 소강 상태나 거래 공백에 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주택자 외에도 그동안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소위 단타 거래를 하셨던 이제 좀 약간 투기적인 목적의 단기 거래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 60% 양도세 부담이 단일세율로 급격하게 늘어나서 최근에 경기 지역에서는 규제 없는 지역을 이제 좀 따라다니면서 역세권 주변에 좀 중저가 아파트 같은 걸 갭투자하셔서 팔고 뭐 몇천 정도씩 차익을 남기는 이런 방식으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양도세 부담이 급격하게 더 종전보다 20%포인트 더 높아지면서 사실상 차익을 좀 줄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분양권에서도 종전보다 지금 20%포인트 단일세율 부담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뭐 지방 일반 분양이라던가 이런 데를 통해서 새 아파트 프리미엄 단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더 이상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쓰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게 바뀌기 전에 뭐 마지막 투자를 하시겠다는 움직임도 있긴 한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또 정부가 현장 조사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 좀 철저하게 확대를 하고 있어서 좀 무리하게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단기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세금 부담에 대응해서 보유해 나갈지 아니면 처분할지 이런 세금 계산이
서울에 주택 아파트 사게 되면 1억 2천을 3주택자 추가 구매 시에는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초반에 구매 시의 비용 부담이 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용 부담을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했을 때는 비용에 이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비용이 더 들어간 부분 시세에 더 얹힐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금 마련이 좀 까다로워진 시점에서 초기에 투입해야 되는 내 개인 자본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수요, 좀 중산층 이하의 신규 수요를 더 옥죄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짜 자금이 많은 분들, 뭐 보유세나 뭐 이런 거면 상관없이 장기 보유 가치가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자산 운용 참 하겠다라는 하이리치들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사실 주택을 완전히 구매를 못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담은 하이리치보다는 중산층 이하의 초기 비용 부담이나 자금 마련이 좀 빠듯한 분들한테 더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내용이 그동안 이제 주택 투자를 여러 채 하시게 되면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1인법인 같은 것들이나 가족법인 만들어서 주택수를 분산해 놓으셨던 분들에 대한 주택 보유세 중과 부분, 그래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용 주택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기본 6억 공제 폐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종부세율도 단일 6% 세법 구간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으로 나눠서 보유하고 있는 게 종부세 부담이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인 분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누렸던 보유세 부담 완화가 좀 덜해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 부담을 신탁사에 넘기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신탁 방식에서도 원소유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예전 2014년 이전 법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그동안도 입법 국회에 올라와 있긴 했는데 통과는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발표가 되면서 그 부분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회적으로 쓰셨던 보유세 완화를 위한 신탁 방식이나 아니면 저희 법인 설립 주택 분산 방식도 쓰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개인도 내년부터는 8대도 연금세를 걱정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종부세 부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2배 이상 늘어나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이전에 이걸 각오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많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보유세 부담을 좀 크게 느낄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좀 별로 좋지 못한 주거용 자산 기준이 높은 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종부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부과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거용 자산의 운영 전략을 좀 재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보유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주택이나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은 서울주택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매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정부가 규제 강도를 높여왔기 때문에 팔 수 있을 만한 주택, 팔아도 아깝지 않은 주택은 대부분 다 처분을 하신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세부담에 대응해서 좀 자산 가치가 불확실한 주거용 자산은 대부분 이미 좀 매각을 하신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물건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는 좀 현재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고가주택구는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분들은 이미 규제 강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까다로워져서 일시적으로 관망한다고 치면 무주택자나 이런 실소유주 분들이 그걸 사줘야지 거래가 정상화가 될 텐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2, 30억씩 하는 이런 강남의 아파트 물건이 나온들 15억 이상 대출도 문제가 있고 하니 자금 마련해서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 무주택자가 얼마나 될 건가라는 생각까지 좀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여력의 무주택 실수요자분도 국가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결국 그걸 받아줄 매수분도 없고 매도 물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의도한 금액을 출시에 따른 가격 하락 영향보다는 그냥 단기간 관망 속에서 시장이 거래 없이
없이 소강 상태에 들어서 가격도 약간 답보 상태로 그냥 상승은 멈추지만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근의 시장 상황이 사실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규제를 계속 내놨지만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든가 규제한 지역들도 다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전세까지 따라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던 직전까지 상황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뭐 다주택자들에게 뭔가 테러 전략이나 이런 걸 열어줘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 거래는 동결돼서 더 이상 급격한 상승은 없더라도 근본적으로 시장이 수요가 진정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정부 정책은 물건이 진짜 시장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만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뭐 테러 전략이나 이런 것까지 혹시 나오느냐라는 부분과 시장의 좀 수요를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대기 진정시킬 수 있는 공급 계획이 확실히 나오느냐 뭐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자는 사실은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나 인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나 아니면 중공서 등의 의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물건이 충분히 많이 나와서 가격 하락 안정까지 이어지는 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냥 수도권에 그리고 주요 규제 지역의 거래 동결 이런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최근에 좀 단기간 따라오기 시작한 전세 시장의 불안 영상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전세 시장에서는 정부가 임대 시장 보호 3법 시행 이 부분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전세 운영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산 규제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그런 것까지 시행된다면 사실은 좀 전세 물건 같은 것도 충분치 않아질 우려가 있고 대기 수요는 계속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세금 부담 비용 증가를 대비한 다주택자들 고령자들의 월세 전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실 입주업에서 물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전세 시장의 공급이 수요보다 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입주 아파트 물량도 수도권에 올해보다는 내년, 후년에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이제 정부 들어서고 나서 18년부터 19년, 20년 저희가 계속해서 인허가 특히 이제 아파트 주거 물량이 좀 줄어드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내년, 후년 이제 아파트 물량이 경기 지역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좀 줄어드는 구간에서 여러 가지 임대차에 관련된 보유자 집주인 규제나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전세 물건 부족에 따른 전세 불안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가 불안하면서 집값이 또 안정적으로 하락으로 가는데 방어 기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의 이런 규제 중심의 정책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낙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주택 보유자분들은 이런 정책 운영 상황, 국회 통과 상황, 불법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잠시 하반기는 좀 성급한 의사결정보다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지금 증여취득세 인상 계획도 이미 흘러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그것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입법 과정 전에 쓰실 수 있는 자산 분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다 채택하셔도 좋겠지만 무리한 의사결정이나 처분보다는 상황을 좀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유예기간이 내년 5월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단기간 정책 규제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서 보유세 부담도 2배나 늘어나고 하면 물건이 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것만으로 물건이 쏟아져 나와서 시장 안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전체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무엇보다 지금 부동산 자산 시장의 이런 위상이나 안전자산으로의 투자 가치, 보유 가치, 실질적인 내재 가치 상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사실 금융위기
가치나 보유 가치가 있는 핵심 실물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보유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아직 그래도 성장 대역에 있는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제 고도 성장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의 이제 경제 활동 성장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성장률 자체는 이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금리는 낮고 돈은 많이 풀려 있고 하면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실물 자산이나 투자형 자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기업 경기가 좋지 않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내 주식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투자형 자산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국내는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가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자산 가치를 좀 높게 치거나 보유에 대한 의지들이 강력한 상황에서 개발 재료까지 몰려있는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이제 몇몇 핵심 대도심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중심의 보유 가치나 보유 의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저금리 유동성 장세 그리고 저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트렌드가 급격하게 달라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물자산 특히 이제 국내에서 자산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된 대도시의 새 아파트 부유들 그리고 이제 개발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개발 활용 가능한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들 주택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은 반대로 좀 더 이제 투자 수요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들이 지금 대부분 살기 좋은 도심 인프라의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새 아파트 공급량은 전체 공급 자체는 이제 정부의 주도하에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고 해도 수요자 어느 정도 주택 보유 여력을 가진 수요자들이 원하는 브랜드 아파트 공급 부분에서는 입주량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는 25년까지는 제가 보기에 새 아파트 입주량이 수요보다는 계속 좀 부족하지 않을까 도심에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급 불균형까지 겹치면서 자산 시장에 흘러들어오는 유동성이 계속 그런 핵심 지역의 보유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무리한 계속적인 다주택 투자나 구매는 좀 어쩔 수 없이 억제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갖고 있는 핵심 자산을 쉽게 파는 의사결정을 한다던가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 사실상 쉽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굉장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평균소득이 3만 불 넘어선 상황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주거 비용에 대한 지불 의사나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싶은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좀 강한데, 그런 높아진 주거 눈높이나 주거의 질적 요구사항을 낮출 수 있을 만한 이제 도심의 새 아파트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가치 있는 주택을 주택수를 낮춰서 뭐 가구 내에서 일단 분산을 하시던 개인이 치수를 줄여서 좀 더 좋은 주택 한 채로 몰아놓으시던 이런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높아진 양도세 때문에 절세전환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좀 세무 컨설팅이나 이런 자산 관리를 위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산업 시장 구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는 있잖아요. 저희 예상보다도 4차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소비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고 이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변수가 좀 더 터지면 확실히 그런 구간으로 산업 구조가 다 넘어갈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사실은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비즈니스 사무실 영역을 담당하는 뭐 소규모 사무실이라던가 부분상가라던가 이런 것들은 달라진 소비 행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품 경쟁력이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규제의 반동 내지는 그런 주택에서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그래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대출이나 세금 부분에 주택보다는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계속 좀 자산 내 포트폴리오에 한두 개는 좀 끼워넣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유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세금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후 정부에서 조금 완화가 되더라도 사실상 세금을 매기기 상당히 좋은 자산이잖아요. 금융상품하고 부동산 자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보유 투자를 할 수 있는 리츠라던가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더 폭넓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에 선정되어 있는 리츠가 지금 뭐 10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의 투자 상품 풀이 넓은 건 아닙니다만 이후에 이제 리츠라던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나옴에 따라서 확실한 배당 안정성을 가진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보유하지 않고 배당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캐시플로우 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간접물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짧게 대략적인 상황 트렌드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기반으로 개인 자산 좀 돌아보시고 세부적인 자산 중요비나 포트폴리오 구성 같은 것들은 이런 좀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도움도 받으면서 이후에 올해 하반기에는 좀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